중환자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남편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멎을 것처럼 위태로웠어요.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싸늘한 냉기만이 제 손바닥으로 전해져 올 뿐이었죠. 한때 산이라도 옮길 것처럼 굳건했던 남편의 어깨가 앙상한 뼈대만 남아 하얀 환자복 아래에서 가냘프게 들썩이는 것을 보며 저는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어가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어요. 어머니, 잠시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셔요. 며느리 선영이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소가리를 심하게 했지만 늘 제게는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선영이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저 시아버지가 위독해서 생긴 수심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찌 발 뻗고 잠을 자겠니? 너라도 가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선영이는 제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눈은 불안한 듯 복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 녀석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회사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던 녀석은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사경을 헤매는 이 와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쁜 것인지. 처음에는 가업을 잇는 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쓰러졌으니 이제 그 모든 짐을 젊은 아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현우의 잦은 외출과 짧은 통화는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현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값비싼 정장에서는 희미하게나마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의 향취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젊은 여인의 것이 분명한 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좀 어떠세요? 현우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의무적인 질문의 느낌이 더 강하게 묻어났죠.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피곤함은 병간호의 고단함과는 종류가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똑같아. 의원님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회사에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게야? 아, 네. 뭐 좀 처리할 게 있어서요.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어머니.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와이셔츠 깃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 자국.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여자의 입술 자국과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아닐 것이라고.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검은 연기처럼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들의 차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보았죠. 역시나였습니다. 시트에는 제가 모르는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고 발 매트 위에는 작은 귀걸이 한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것이나 며느리 선영이의 것이 아닌 화려하고 값싼 디자인의 귀걸이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차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어미인 제가 아들을 믿어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우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자주 비웠고 통화를 할 때면 늘 복도 구석으로 가 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 선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아, 선영이도 무언가 알고 있구나. 하지만 차마 제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구나.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약한 아이는 아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마침 현우가 또다시 급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잠시 남편을 부탁하고는 조용히 아들의 뒤를 쫓았어요. 택시를 타고 현우의 차를 따라가며 제발 제 의심이 틀렸기를, 아들이 정말 회사로 향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현우의 차가 멈춘 곳은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이었어요. 잠시 후 오피스텔 입구에서 젊고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나타나 현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들어오는 인형 같은 얼굴과 몸매. 제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빠져 가정을, 그리고 죽어가는 아비를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근처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레스토랑 안이 보이는 길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어요. 현우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여자는 까르르 웃으며 현우에게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희야, 나다. 지금 통화 괜찮니? 응, 괜찮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내가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 그래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그래? 괜찮으니 어서 말해봐.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칠 전 백화점 명품관에서 현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팔짱을 꼭 끼고 가방을 고르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너무 다정해 보여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끝나자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야? 여보세요? 괜찮은 거니? 알려줘서 고맙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저는 겨우 힘을 내어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스토랑 안을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마침 주문한 명품 가방이라도 되는 듯 여자에게 예쁜 상자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받아든 여자는 기쁨에 겨워 현우의 뺨에 입을 맞추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회사 운영 자금 때문에 제 소유의 작은 건물까지 처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이 시점에 제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다른 여자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 다시 잡아탔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선영이가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침대 곁으로 가자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참고 있었느냐?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선영이의 손을 한번 꾹 잡아주고는 남편의 곁에 앉아 앙상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배신감에 떨리던 제 마음이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자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사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잘못을 제가 어미로서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에서 웃고 떠들던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던 아들의 손길, 명품 가방을 받고 기뻐하며 입 맞추던 여자의 몸짓까지. 저는 택시 좌석에 몸을 깊게 묻은 채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선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 오랜만일세. 나 김정희일세.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혹시 형님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랬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아들의 뒷조사를 부탁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망설임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현우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했던지 최 사장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내일 바로 사람 붙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겨우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제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렀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 키운 것인지 밤새도록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어미로서의 직무유기이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최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추악했어요. 최 사장이 건넨 서류 봉투에는 현우와 그 여자가
호텔 주차장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사진부터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정하게 몸을 기댄 채 찍은 사진까지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신상도 금방 파악되었죠. 27살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명품과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며 소위 성공한 여성의 삶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실장은 현우 같은 남자들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속 빈 강정 같은 여자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현우가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어요. 최 사장이 건넨 자료에는 현우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 구매 내역과 호텔 숙박비 영수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 인출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현우 사장이 지난 반년 동안 회사 돈으로 저 여자에게 쓴 돈이 자그마치 3억이 넘습니다. 해외 출장 간다고 하고는 저 여자와 밀월 여행을 다녀온 것도 여러 차례고요. 저는 서류를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돈이 아들의 노름 미천으로 저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최 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영이를 집으로 보내 쉬게 하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현우는 군말 없이 30분 만에 병실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녀석을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잠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너에게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어미는, 네 아내 선영이는 또 어떤 존재인 게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묻는 말에나 대답해. 지금 네 눈에 우리 가족이 보이기는 하는 거니? 제 차가운 음성에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래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모든 짐이 저한테 몰리니까 저도 죽을 맛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짐을 덜기 위해 다른 여자 품에 안겨서 위로라도 받았다는 게냐? 제 고함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을 더듬는 녀석을 향해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사진들을 본 현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이래도 발뺌할 셈이야? 네 아비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젊은 여자의 명품 가방이나 사주고 호텔을 드나드는 게 네가 말하는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냐? 어머니, 이건 오해세요. 저 여자는 사업상 만나는 파트너일 뿐이라고요. 뻔뻔한 변명에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어요. 좋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지금 당장 그 여자애 정리하고 네 가정으로 돌아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기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간호해. 그렇게만 한다면 어미인 내가 오늘 본 것은 전부 묵어주겠다. 제 말에 현우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은 이내 고개를 들고 제게 말했죠.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 회사에 정말 중요한 계약이 걸려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이 묶여 있으면 다 망가진다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최 사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거기에는 현우와 그 내연녀의 이름으로 예약된 동남아행 비행기 티켓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출발은 바로 오늘 밤 11시.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목숨보다 자신의 쾌락과 욕망이 더 중요한 짐승일 뿐이었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다만 오늘 네가 한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저는 차갑게 말하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의 수치는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남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히 가세요. 남은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 이름에 먹칠한 놈, 제가 반드시 바로잡아 놓을게요. 아무 걱정 말고 먼저 가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제 말이 들렸던 걸까요? 남편은 제 손을 미약하게 한번 쥐고는 이내 길고 평온한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아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가득 찬 한편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현우는 상주랍시고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으며 조문객들의 등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아비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녀석이 슬픔에 겨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차가운 눈으로 아들의 모든 위선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선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의 행동이 뒤늦은 회한과 죄책감 때문일 것이라 믿는 듯 슬픈 눈으로 현우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죠. 저 가여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연극을 서둘러 끝내야만 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며칠이 흐른 뒤 저는 선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남편의 온기가 사라져 낯설고 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선영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 사장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아, 이걸 한번 보렴. 선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을 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제가 겨우 붙잡아 주었습니다. 선영이의 동그란 눈에서는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는 제게 용서를 빌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영이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기다렸어요. 한참을 울던 선영이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외도는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선영이는 현우에게 매달리며 제발 가정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며
폭언을 퍼부었고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정에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해도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께 짐이 될 수 없어 혼자서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한심하죠, 어머니. 그냥 조용히 참고 살면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우는 며느리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한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여웠어요. 제 아들이라는 작자가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아 놓았는지 깨닫는 순간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선영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듣거라. 너는 더 이상 그놈의 아내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이혼할 준비만 하렴. 어머니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 못할 것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그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돼. 알겠니? 제 단호한 말에 선영이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이 선 듯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도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젊고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서초동의 낡은 건물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에서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죠. 그는 고아 출신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저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에 더 깊이 공감하는 듯 보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 변호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아들 현우를 상대로 한 완벽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유산과 회사 지분을 모두 제 앞으로 돌려 현우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동시에 선영이의 이혼 소송을 준비해서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어머님과 며느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씨가 저지른 행동은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자금 횡령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박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을 들으니 어지러웠던 머릿속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전받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현우가 더 이상 회사 자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 아들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박 변호사의 치밀한 조언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선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선영이에게 이혼 소송 절차와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증거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라는 존재 자체를 어려워하던 선영이도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박 변호사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였어요. 김선영 씨, 더 이상 혼자서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함께 싸워드릴 겁니다. 선영 씨는 그냥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의 격려에 선영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반격의 칼날이 잘 벼려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동남아의 낙원에서 흥청망청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아들의 위선적인 눈물을 이번에는 진짜 피눈물로 바꿔줄 차례였으니까요. 일주일간의 달콤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짜증과 불만만이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회사 법인카드가 정지되었던데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제 대표이사 직인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니 집으로 들어오너라. 1시간쯤 지났을까 현우가 잔뜩 인상을 쓴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유산 문제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장남이고 이 집안의 기둥인데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기둥은 진작에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네 아비가 평생을 바쳐 세운 기둥을 좀먹은 게 바로 너라는 벌레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제 싸늘한 말투에 현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현우와 내 연녀의 사진,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까지. 이게 다 뭔지 네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거라. 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서류들을 확인한 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죠. 어머니,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걸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조작? 그럼 네가 저 여자애랑 동남아에 가서 뒹굴다 온 것도 조작이라는 게냐? 네 아비가 숨을 거두던 그 시간에 네가 다른 여자와 놀아난 것도 거짓이라는 게냐? 제 호통의 현우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변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내 녀석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박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위자료 지급 각서가 들어 있었죠. 선영이와 이혼해라. 그리고 이 서류에 적힌 대로 위자료와 재산을 지급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도 선영이 앞으로 돌려놓고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저지른 횡령죄는 눈 감아주마. 하지만 거부한다면 나는 당장 너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선택은 네 몫이야. 제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녀석은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작전을 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아비의 마지막 길을 외면하고 제 아내를 배신한 순간부터 너는 내 자식이길 포기한 게야.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하지만 현우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남들도 다 아는 바람 한 번 피운 것 가지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결국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현우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모든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명 중소기업 오너 2세, 아버지 병상에 있을 때 회사 돈 빼돌려 내연녀와 해외여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이름과 그 내연녀의 얼굴, 심지어 그녀가 운영하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내연녀였습니다. 현우의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모든 잘못을 현우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 현우가 끈질기게 접근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며 거짓 인터뷰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며 현우와 나눈 메시지들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현우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이죠. 사면 초가에 몰린 현우는 결국 제게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녀석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한참을 울며불며 매달리던 현우는 제 반응이 없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할게요. 이혼 서류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모든 것은 제 뜻대로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녀석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내민 모든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영이에게 아파트와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으로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나가거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선영이와 박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선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주었어요. 선영아,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자유야. 제 말에 선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토해내는 듯한 울음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아니, 이제는 제 딸이 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시련의 겨울은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현우의 그림자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워진 그날 이후로 선영이는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잤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깨우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짓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아이를 잠의 세계로 이끈 것이겠지요. 저는 죽을 끓여 머리맡에 놓아두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나흘 만에 잠에서 깨어난 선영이는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래 잤죠.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따뜻하게 데운 죽을 건넸습니다. 선영이는 말없이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아이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의 작은 방이었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선영이에게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여기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렸고, 제 질문에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하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과 막막함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현우와 시댁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으니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두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뭘 할지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너 자신을 다독여주는 시간이란다. 그러니 아무 생각 말고 여기서 편히 쉬면서 몸부터 추스르렴. 그날부터 저와 선영이의 조용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죠.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제가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현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는 듯이 선영이도 더 이상 과거의 일로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고 어두웠던 얼굴에도 서서히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우와 살던 아파트에 남아있는 선영이의 짐을 정리하러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한 선영이의 집이 된 곳이었지만 아이는 그곳에 들어서는 것을 무척이나 망설였죠. 현관문을 열자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집안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결혼할 때 해왔던 옷가지와 그릇, 책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니? 아, 이건. 선영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제빵 도구들과 손때 묻은 레시피북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었던 아이가 쓰던 물건들이었죠. 선영이는 낡은 레시피북을 펼쳐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간 레시피들과 그 옆에 그려진 어설픈 케이크 그림들을 보는 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희미한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를 보았습니다. 너 이거 배울 때 참 즐거워 보였는데 밤늦게까지 오븐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제 말에 선영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 꿈이었는데 다 잊고 살았네요. 아이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선영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선영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손을 놓아서 다 잊어버렸을 텐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잘 안 되면 다시 배우면 되지. 이 어미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용기를 내보렴. 다음 날 저는 백화점으로 나가 최신형 오븐과 최고급 제빵 도구들을 한 세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배달된 물건들을 선영이 앞에 내밀었죠. 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내 선물이다. 선영이는 커다란 오븐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저희 집 주방은 선영이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계량을 잘못해서 반죽을 망치기 일쑤였고 온도 조절에 실패해서 빵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제빵 관련 서적들을 독파하며 열정을 불태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은 매일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식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무렵 박민준 변호사가 저희 집을 종종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재산 관련 서류 정리가 남았다거나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요. 저는 그의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모른 척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올 때마다 선영이가 만든 어설픈 빵과 쿠키들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칭찬하며 먹어주었어요. 와, 김선영 씨. 이건 정말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혹시 제빵사로 전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 변호사의 너스레에 선영이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요, 뭘. 취미로 하시기에는 실력이 너무 아까운데요. 나중에 가게 여시면 제가 1호 손님으로 매일 출근 도장 찍겠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빵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을 때 늘 그늘져 있던 선영이의 얼굴이 박 변호사 앞에서는 편안하고 밝아 보였어요. 박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딱딱한 법률 용어를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으로 선영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의 바르고 반듯하면서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주말에는 제가 일부러 밀가루와 설탕 포대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으니 잠시 와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죠. 박 변호사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군소리 없이 묵직한 포대들을 창고로 옮겨주었고 그 모습에 선영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원한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별 말씀을요. 어머님과 선영 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박 변호사의 얼굴에서 저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이에게 어떤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아이를 위하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부였죠. 두 사람은 창고 정리를 마친 후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제 가여운 딸 선영이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아이는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인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풋풋한 기류를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선영이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법률 자문이라는 핑계는 이제 누가 봐도 어색할 정도였죠. 저는 이 착하고 반듯한 두 젊은이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은근슬쩍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어머니표 큐피드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이가 새로 개발한 레몬 케이크를 오븐에서 막 꺼냈을 때 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시 들러요. 지난번에 말했던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물론 상속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뒤였지만 박 변호사는 제 속내를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기꺼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박 변호사를 보며 선영이는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갓 구운 케이크와 차를 정성껏 내왔어요. 어머, 변호사님 오셨어요? 마침 케이크를 구웠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입니까? 제가 또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잘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선영 씨. 박 변호사는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케이크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꼭 선영 씨를 닮은 것 같네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그의 말에 선영이의 두 뺨이 복숭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며 말했죠. 나는 뒷마당에 화초들 좀 보고 올 테니 둘이서 차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두 사람은 제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한참 동안 화초를 돌보는 척하는 사이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우연한 만남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세무 서류를 검토해달라는 핑계로 두 사람을 식탁에 마주 앉히기도 하고 무거운 장을 봐야 한다며 박 변호사의 차를 빌려 함께 마트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두 사람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각자가 가진 소박한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는 부모님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자라온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죠. 선영이는 그런 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꿈을 베이킹을 통해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소망을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가게라니 정말 멋진 생각인데요. 선영 씨의 빵이라면 분명히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될 거예요. 제가 법률 자문은 물론이고 가게 홍보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선영이를 응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저는 선영이와 박 변호사를 불러 모으고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투자금이다. 네가 가게를 여는데 보태 쓰렴. 대신 조건이 있어. 가게가 성공하면 나중에 원금만 갚고 수익금으로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선영이는 물론이고 박 변호사까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괜찮다고,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딸의 꿈을 위한 투자야.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 그리고 박 변호사는 우리 선영이 가게 여는 거 옆에서 잘 좀 도와줘요. 상가 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알아볼 게 많을 테니까. 제 말에 박 변호사는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걸 걸고 선영 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함께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근교의 상가들을 보러 다니고 저녁이면 머리를 맞대고 인테리어 시안을 고민했습니다. 함께 발품을 팔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존중과 신뢰를 넘어선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완벽한 가게 자리를 계약한 그날 저녁, 박 변호사가 사뭇 진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그러나. 어서 일어나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선영 씨를 마음에 품어도 되겠습니까? 부모 없이 자라 따뜻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님과 선영 씨를 보며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선영 씨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선영 씨를 아끼고 지켜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온 그의 외로움과 따뜻한 가정을 향한 그의 간절한 열망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저는 그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 아니, 이제는 민준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자네의 그 마음, 내가 모를 리 없네. 우리 선영이 아픔이 많은 아이야. 그런 선영이의 상처까지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네. 우리 선영이를 그리고 나의 딸을 자네에게 부탁하네. 제 허락에 민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큰 절을 올리며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선영이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붉어진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들이 새로 생겼답니다. 당신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선영이의 작은 카페는 정의의 보금자리라는 이름으로 동네 어귀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이름처럼 카페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쉼터가 되어 주었어요. 선영이가 매일 아침 정성껏 구워내는 빵과 케이크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가게는 언제나 고소한 빵 냄새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선영이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기쁨과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선영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저녁 가게 마감을 돕기 위해 들렀고 주말이면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가게 홍보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연인이라기보다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동지처럼 보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저는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소일거리 사마 가게에 나가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도우며 제2의 인생을 사는 듯한 활기를 느꼈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흘러가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뜸한 가게 안에서 저희 세 사람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고 울리며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흠뻑 젖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선 남자의 모습에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루한 행색,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퀭한 눈.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의 등장에 가게 안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고 민준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이의 앞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선영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비참한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영아. 한참 만에 현우가 쉰 목소리로 선영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우리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저와 선영이, 민준 씨는 물론이고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까지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현우는 눈물을 쏟아내며 선영이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볼썽사나웠습니다. 선영이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이현우 씨. 선영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는 행동이에요. 선영아, 제발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진작에 다 끝났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줘. 기회? 선영이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 하나만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임종을 앞둔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을 버렸고, 당신을 믿었던 어머님의 믿음을 버렸고, 우리 가족 모두를 버렸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용서고 뭐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세요. 선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서 있던 민준 씨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후회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커먼 질투와 분노로 물들었어요. 너 뭐야? 너 때문에 선영이가 변했어.
네가 뭔데 내 아내 옆에 서 있는 거야. 이성을 잃은 현우가 벌떡 일어나 선영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현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시죠. 김선영 씨는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두 남자 사이에 험악한 기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게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제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소란을 듣고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현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제 등장에 현우는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의 뺨을 올려다보며 크지 않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가게에서 지금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다시 한번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이 우습게 들렸나 보구나. 어머니 저는 그냥 선영이한테 용서를 빌려고. 닥치거라. 네 더러운 입으로 내 딸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 네가 빌어야 할 용서는 저 아이에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비에게 빌어야 할 것이다. 썩 꺼지지 못해. 제 섯을 펄은 기세에 현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녀석을 가게 문 밖까지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내가 네 남은 인생마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명심해. 완전히 기가 꺾인 현우는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녀석의 비참한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그렇게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제가 가게 안으로 돌아오자 선영이와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 자, 어서 가게 문 닫고 다 같이 따뜻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제 말에 선영이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낸 우리 앞에는 이제 따뜻하고 찬란한 날들만이 펼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현우가 남긴 상처의 마지막 흔적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후 우리의 시간은 비로소 온전한 평온 속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었고 카페 앞 가로수는 연두빛 새싹을 틔웠다가 짙은 녹음으로 물들고 이내 울긋불긋한 빛으로 타오르다 앙상한 가지만을 남기기를 두어 번 반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영이와 민준 씨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오늘을 보듬고 함께할 내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죠. 저는 그저 두 아이가 만들어내는 따스한 풍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한 평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어느덧 두 사람이 만난 지 3년째가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 우리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하얀 쌀 반죽에 깨와 꿀을 채워 넣는 선영이의 손길은 야무졌고 그 옆에서 어설픈 솜씨로 송편을 빚는 민준 씨의 모습은 연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못생긴 송편을 빚으면 못생긴 딸을 낳는다는 제 놀림에 민준 씨는 일부러 더 투박하고 커다란 송편을 빚으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선영 씨만 닮은 예쁜 딸 낳을 거라 괜찮습니다. 그 말에 선영이는 쑥스러운 듯 민준 씨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저는 두 아이의 풋풋한 모습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따뜻하고 정겨운 것이었는지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현우네와 함께 보냈던 그 어떤 명절도 지금처럼 충만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던 민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춥지 않으냐?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제 말에 민준 씨는 뒤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달이 참 밝아서요. 우리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진 달은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적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너는 우리 선영이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평생 그렇게 연애만 할 셈은 아닐 테지. 제 질문은 꽤나 직접적이었지만 이제는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오래전부터 선영 씨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제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혼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선영 씨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또다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선영 씨가 온전히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속 깊은 마음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내였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선영이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어. 그 아이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지금처럼 밝게 웃을 수 있는 건 모두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옆에서 묵묵히 믿어주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이지. 이제는 자네의 용기만 필요한 때일세.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자네의 진심을 보여주렴.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던 민준 씨의 눈빛이 결심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제게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이만을 위한 청혼을 준비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기꺼이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첩보 영화라도 찍는 사람들처럼 선영이 몰래 약속 장소를 정하고 필요한 소품들을 준비하며 완벽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청혼의 날로 정해진 그날 저녁, 저는 계획대로 선영이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가게에 새로 들여놓을 원두가 있는데 아는 분이 샘플을 좀 보내주셨거든. 오늘 아니면 맛을 못 본다는데 같이 가서 좀 보고 오자. 제 어설픈 연기에도 착한 선영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자마자 민준 씨와 그의 든든한 지원군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약속 장소에 도착한 뒤 저는 또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나, 내가 정신 좀 봐. 오늘 마감 정산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왔네. 어쩌지? 너 먼저 가게에 들어가서 포스기 좀 확인해 주면 안 될까? 나는 차 돌려서 주차하고 바로 뒤따라 갈게. 선영이는 어머니도 참하고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선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선 카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두워야 할 내부는 수백 개의 작은 LED 촛불과 천장에 매달린 은하수 조명으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장미 꽃잎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민준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터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카페의 스피커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보았던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 많이 놀랐죠? 잠시 저와 함께 걸어줄래요? 그는 선영이의 손을 잡고 꽃잎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으며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어머님 사무실에서 처음 선영 씨를 보았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찾아주고 싶다고. 함께 카페를 준비하며 선영 씨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쁨을 느꼈고 동시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선영 씨의 아픈 과거까지도 모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가 아닌 저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가게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 씨는 선영이 앞에 부드럽게 한쪽 무릎을 꿇고 벨벳으로 된 작은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햇살처럼 따뜻한 빛을 내는 작은 시트린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의 탄생석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당신처럼 따뜻하고 맑은 이 반지가 당신을 평생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준 씨는 반지를 꺼내 들고 눈물이 가득 고인 선영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선영 씨,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선영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네, 그럴게요. 민준 씨. 민준 씨가 선영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카페 구석에 숨어있던 그의 친구들과 제가 주차장에서 달려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영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계획된 상황이었음을 깨닫고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작은 카페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연회장보다 더 찬란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그날의 청혼처럼 따뜻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기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 씨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고아였던 민준 씨에게는 그를 아들처럼 아껴준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과 학창시절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와주신 늙은 서점 주인 부부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영이가 직접 구운 케이크와 제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들고 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고 서점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하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선영이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선영이의 웨딩드레스는 화려함보다는 단아함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몇 군데의 드레스숍을 돌아다닌 끝에 우리는 목까지 올라오는 레이스와 긴 소매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커튼 뒤에서 나타난 선영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아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닌 아이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신감과 행복함이 만들어내는 빛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곱게 물든 작은 숲속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하객만을 초대해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시작을 기념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영이의 머리에 작은 면사포를 꽂아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딸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오던 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리고 오늘 새로운 행복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선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해주었습니다. 내 딸 정말 예쁘구나.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한다. 식이 시작되고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길의 끝에는 민준 씨가 세상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선영이의 손을 건네주며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미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밤새 고민하며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축복에 입맞춤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신랑 측 혼주석에도 신부 측 혼주석에도 속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 가족의 탄생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사가 우리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활짝 웃는 두 아이가 제 양옆에 꼭 붙어 팔짱을 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장 완벽한 세 식구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고요한 강물처럼 그러나 꽤나 빠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 생활은 꿀처럼 달콤했고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의의 보금자리는 동네의 명물을 넘어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유명 빵집이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이제 한 기업의 대표로서, 민준 씨는 그런 아내를 외조하는 든든한 남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두 아이가 일구어낸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무료하지만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희미하게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그저 옅은 안개 같은 아련함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의 초입, 유난히 찬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우체부가 놓고 간 우편물 더미 속에서 유독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의 주소도 이름도 없이 그저 제 이름과 주소만이 서툰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혹시나 잘못 배달된 편지인가 싶어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지를 펼쳐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현우입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참회의 기록이자 한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진 후 보낸 처절한 시간의 고백이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저와 선영이에게 쫓겨난 그날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갈 곳 없이 밤거리를 헤매며 그는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저와 선영이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증오심을 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 신분을 숨긴 채 항구의 막노동꾼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을 써서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린내 나는 생선을 나르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저는 하루 일당 몇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냄새나는 쪽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우습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회사가, 그리고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켜온 가정이 제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는 다 잃고 나서야 바보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공사판과 공장을 전전하며 자신이 횡령했던 돈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잠잘 시간을 쪼개가며 일에 매달렸고 그렇게 모은 돈을 익명으로 회사에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선영이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매일 밤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드렸으며 세상에서 가장 순수했던 한 여자의 믿음과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이 죄는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제 십자가일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비록 너무나도 늦었지만 당신의 아들이 이제라도 아주 조금은 철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어머니와 선영이만큼은 제가 드린 상처는 모두 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제가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두 분 앞에 나타나 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저 당신의 불효자식이 아직 죽지 않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편지의 마지막 장은 군데군데 눈물로 번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소용돌이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증오와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그저 깊고 아득한 슬픔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망가져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미인 제게는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선영이, 민준 씨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 때문인지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챈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받았던 편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현우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읽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편지 낭독이 끝나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선영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놀랍게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책에서 읽었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담담함이었죠. 선영아, 너는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겠니?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영이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니, 용서라는 건요. 제 생각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거두고 용서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셈이죠. 선영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한때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요. 그게 제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선영이가 진정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준 씨가 선영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어머님,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다시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시는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요. 듬직한 아들의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친구였던 최 사장에게 연락해 현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편지에 쓴 것처럼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더라도 알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최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는 정말 남해의 작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낡은 사택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솜씨가 성실해서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최 사장을 통해 현우의 이름으로 작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을 어머니가 아닌 먼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혹시라도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최소한의 버팀목은 되어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죠. 이것이 제가 어미로서 그 아이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되 결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인연의 끈은 끊어내되 어미의 마음 한 자락은 남겨둔다. 그것이 제가 내린 길고 길었던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나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비로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앞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자 우리 앞에는 눈부시게 찬란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선영이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따뜻하게 흘러갔죠. 제 인생의 화양연화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잿더미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의 정원에 이토록 아름다운 꽃들이 다시 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선영이의 임신 소식을 처음 알게 된 날은 잊을 수 없는 어느 초봄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선영이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제 곁을 맴돌았어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러니?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는 게야? 제 질문에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내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께 선물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선물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해하며 아이를 쳐다보았죠. 선영이는 제게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제가 묻자 아이는 그저 얼굴만 붉힌 채 어서 열어보라는 눈짓만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어본 저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앙증맞은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함께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작은 막대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자 선영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할머니 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기쁨, 감격, 환희, 고마움.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제 가슴으로 몰려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선영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선영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 선영아, 내 딸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련과 아픔들이 이 작은 생명의 탄생 소식 하나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머님, 선영 씨, 무슨 일입니까? 왜 우시는 거예요? 그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으며 다급하게 물었죠. 선영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여보하며 테스트기를 내밀자 민준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선영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집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 내가 아빠가 된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민준 씨의 모습을 보며 저와 선영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죠.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분주한 예비 할머니가 되었어요.
선영이의 입덧이 시작되자 저희 집 부엌은 24시간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아이는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온갖 의학 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뒤져가며 입덧에 좋다는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오고 상큼한 레몬차와 속을 달래주는 생강차를 끓여 대령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쌀죽부터 시작해서 호박죽, 잣죽, 전복죽까지 세상의 모든 죽을 다 끓여본 것 같아요. 민준 씨 역시 서툰 솜씨로 아내를 위해 과일을 깎고 밤이면 잠든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입덧이 조금 가라앉고 선영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고 검은 점. 의사 선생님이 아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며 기계의 볼륨을 높이자 두근, 두근, 두근하고 빠르고 힘차게 뛰는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작고 강인한 심장의 박동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은 저녁마다 선영이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태동을 느끼는 것이었죠. 뱃속에서 꼬물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우리는 감동하고 기뻐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교감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선영이가 만삭의 몸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정의의 보금자리 2호점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기존 가게보다 2배는 더 넓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로 된 2호점은 선영이와 민준 씨의 오랜 꿈이 담긴 공간이었죠. 개업식 날 가게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디라인의 몸으로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은 선영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어요. 아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과 사업을 책임지는 어엿한 대표가 되어 있었죠.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짧은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행복이 마치 빵 반죽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재료들을 정성껏 한데 모아 반죽하고 때로는 아플 정도로 힘껏 치대고 눌러주어야만 비로소 따뜻한 오븐 속에서 맛있게 부풀어 오를 준비를 마치게 되니까요. 기다림의 시간 또한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 가족은 그 모든 시간을 거쳐 이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른 따끈따끈한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곳 정의의 보금자리가 여러분의 지친 삶에 작은 위로와 달콤한 행복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제 말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제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선영이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른 아이는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남편인 민준 씨에게 사랑을 고백한 뒤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꺼내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어요. 이 가게는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인생 그 자체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와 민준 씨는 물론이고 하객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이 가까워진 어느 새벽 양수가 터졌다며 저를 깨우는 선영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정신없이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선영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선영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병원에 도착한 후 10시간이 넘는 기나긴 상고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민준 씨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새벽의 정적을 깨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와 민준 씨는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속삭이에 곱게 쌓인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3.2kg의 예쁜 공주님.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을 했어요. 쭈글쭈글하고 붉은 얼굴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죠. 제 남편의 강직한 이마와 선영이의 사랑스러운 입술을 꼭 닮은 아이. 저는 아기의 보드라운 뺨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세요. 당신을 꼭 닮은 손녀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쁜 손녀를 보았답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선영이와 아기가 있는 1인실 병실에 우리 네 식구가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선영이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준 씨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죠. 저는 아기가 덮을 작은 이불을 정리해주며 이 완벽한 행복의 풍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가족 첫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민준 씨의 외침에 우리는 모두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죠. 민준 씨의 휴대폰 화면에 담긴 사진 속에는 아직 붓기가 덜 빠진 얼굴이지만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엄마 선영이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바보처럼 웃고 있는 아빠 민준 씨,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겨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온화하고 충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신과 분노로 시작되었던 이 지독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토록 눈부신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웠으며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마치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